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가 미국 정부의 극한 압력에도 화웨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26일 밤 그와의 인터뷰를 장시간 방송했습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간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현지 시각 27일 르노의 합병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주주들에게 25억 유로의 특별 배당금을 지급한 뒤 양사가 통합법인의 새 주식 지분을 50%씩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양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연간 6조 6천억 원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오전 11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공개합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내외 모든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돈 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체감 경기가 악화한 데다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온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28일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7.9로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44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90선마저 무너지면서 78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거셌습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만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8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오이솔루션 그리고 최근 테마주로 뜨거웠던 네페스와 같은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니만큼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1184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도 강세였습니다. 중국 정부 측이 이 위안화 공매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어제 시장 1%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유럽 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를 차지했지만 보수당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졌는데 함께 브렉시트 상황 짚겠고요. 이어서 무역 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달라이라마와의 대화를 촉구했고 중국은 애플을 대상으로 기술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금리 인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삼총사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이슈로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린 상황인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럽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실패한 보수당이 몰락을 했는데요. 메이 총리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후임으로 나온 후보들도 노딜 브렉시트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파가 대다수이기도 한데요. 과장님은 앞으로의 브렉시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여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미국, 유럽 증시 이 전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에 대한 그런 굉장한 그런 불만들, 그리고 좀 교체에 대한 큰 의지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신규로 나와 있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브렉시트 강경파죠.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브렉시트 강경파인 브렉시트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 합의 없이 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2개 선거구 중에서 10개에서 개표가 마무리된 27일 오전 1시에는 브렉시트당이 33.3%의 득표율로 28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유민주당이 15개, 녹색당이 7개. 사실 다른 데를 다 합치더라도 브렉시트당을 따라오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정도까지 오면서 기존에 있던 그 기성 정당들은 영국 국민들로부터 거의 확실하게 좀 외면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브렉시트당의 돌풍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3년이 지나도록 EU 탈퇴는 고사하고 여기에다가 이 방법론조차도 제시하지 못한 기성 정당에 대한 상당한 좀 염증에서 비롯이 되면서 이 브렉시트당의 돌풍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당은 극우 정치인 나이절 페라지 전 영국 독립당 대표가 지난 2월 창립했는데요. 사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페라지 대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비롯한 기성 정치인이 브렉시트에 상당하게 주저하는 모습을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선 이 시작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를 통해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예고했었습니다. 이 페라지 대표는 이날 사우스햄스턴 주요 정당이 영국이 10월 31일까지 EU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브렉시트당의 높은 득표와 함께 이 6월 7일 사실은 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사임하기로 했는데 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사실 모두 이 브렉시트 강경론자라는 점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브렉시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이 국민들이 더 답답했던 부분들은 방법론조차도 사실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당들로서는 사실은 득표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후보자들도 모두 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나오고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이 브렉시트를 하는데 노딜이 되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딜을 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후임자들은 앞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빠른 의사결정과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 등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로화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유로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유로화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유럽 의회에서도 반유로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영국이 아무리 지금 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 대비를 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 시장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혼란이 오는 이유가 첫 번째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럽에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로 묶여있던 이 공동체에서 뭐 가장 큰 나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이 빠져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유럽 의회에서 반유로 정당이 득세할 경우에는 유로 달러 환율이 이 1.08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ING가 경고를 했는데요. 뭐 1.08달러까지 이 하락을 한다라면은 현재 거래되는 1.12달러 정도보다 한 3.6% 정도 하락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이 유로화는 이 전체적으로는 가치가 현재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워낙 이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됐는데 금, 달러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유로화나 엔화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보다는 유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방향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럽 의회가 이 그동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기민당이 포함된 중도 우파 성향인 유럽 국민당과 이 영국 노동당 그리고 스페인의 사회노동당이 포함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 그룹이 장악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전체 유럽 의회 의석 751석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유로에 대한 정서가 전체적으로 퍼질 위험이 현재로서는 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ING에서는 시장은 반유로 정당이 전체 2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지와 그 결과에 따라 통합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 달러 환율은 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달라이라마와의 대화를 촉구한 상황이고요. 중국은 애플을 대상으로 기술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일본에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무역 협상을 원해도 미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미중 무역 갈등 현재 확전 양상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난주에 강하게 발언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잦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이들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하지만 잦아지진 않고 점점 더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이 단기간에 바로 좀 잦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 뭐 가장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은 유럽 쪽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뭐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화웨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같이 검토하고 동일선상에서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미국 정부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뭐 이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정부가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구매 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이 거래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의 애플을 대상으로 기술 보복에 나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 화웨이가 있다라면 뭐 미국에는 애플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화웨이를 상대로 이 사실상 식물 기업으로 전락시킨 데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중국은 뭐 그동안 애플을 상대로 한 보복은 최대한 유보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화 기류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이었죠. 블룸버그 통신, 뭐 로이터 등은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애플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아이폰 판매를 막는다라면은 매년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한 4,300만 대 정도가 되고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조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 60조 정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정부 차원의 제재 없이 지금처럼 정부 차원의 제재 없이 중국에서 일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불매 운동만으로 애플에 줄 수 있는 타격은 뭐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중국에서 애플 제품이 전체적으로 금지가 된다면은 애플 전체 수익이 한 30%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애플의 올해 1분기 매출에서 중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조 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비중 한 17%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정도가 타격이 된다라면 애플은 좀 상당히 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월가에서도 중국이 애플에 보복을 한다라면은 애플 주식 약 한 30%까지는 뭐 충분히 폭락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이 대형 이 투자 은행들은 이 애플의 목표 주가도 이 종전 184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뭐 지금 174달러까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도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이 사실은 애플에 보복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이 애플은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 설비 대부분이 중국에 두고 있는데 직접 고용 인력만 140만 명이고 간접 고용 인력까지 합친다라면은 480만 명까지 달하는 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플에 대한 카드, 뭐 사실 중국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를 의식해서 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애플에 제재를 가하면 내가 먼저 저지할 것이라면서 애플은 나의 스승이자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는 회사다라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지할 좀 자기의 의사는 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나타냈고요. 사실 전일 같은 경우 화웨이 이 런정페이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대한 그 제재는 자기가 반대하지만 화웨이는 충분히 견딜 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뭐 충분히 뭐 버틸만하다라는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이 화웨이는 안전하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기는 들지 않는다. 상당히 좀 실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뭐 그런 좀 발언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히토류 부분들도 최근에 사실 뭐 국내 증시도 히토류 테마주들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IT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의 미국 수출 금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이 전기전자 산업과 국방 시스템 장비 등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인데요. 뭐 들어가는 양은 매우 미미하지만 필수적인 재료로서 이 미국은 전체 히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도 사실은 애플 제재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과 엮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과 LG 측이 화웨이에 공급하는 부품도 상당한데요. 미국의 제재 동참에 요청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화웨이 미국이 얘기한다라면은 제2의 사드 나올 가능성 뭐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과 LG가 화웨이 제품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삼성과 LG 휴대폰이 중국에서 팔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뭐 사실은 타격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화웨이가 이 제재를 받는다라면은 뭐 삼성 쪽에 있어서 통신 장비들 뭐 수혜가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들도 나오지만 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삼성의 실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은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길게 보더라도 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삼성, LG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면세점, 화장품, 뭐 중국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사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사실은 사드 이후에 이 영향력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제한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보복, 미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동참을 하게 된다라면은 국내 증시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요. 분명히 중국으로 가는 무역량이 미국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보다 국내에는 뭐 좀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한다라면은 아예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는 뭐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국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전체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들 이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위안화 가치를 좀 지적해온 상황인데요. 중국 측은 최근에 위안화 하락은 미국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킨 영향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위안화를 공매도하는 투기 세력은 반드시 거대한 손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위안화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강경하게 나간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절하를 시켜야 되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환율로 좀 미국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한다라면은 무역 전쟁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를 뭐 크게 절상하거나 크게 절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 지금보다 절하보다는 절상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이 절하를 좀 강하게 한다라면은 이 전체적으로 무역 전쟁이 좀 심화가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위안화에 대한 가치, 중국 정부가 뭐 강제적으로 절하지 않더라도 절하에 대한 압박 상당히 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중국 현재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기보다는 완화되는 게 사실 중국에도 훨씬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은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뭐 점진적으로 소폭이지만 절상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안녕하지는 못해요. 뭐 투자자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요즘 시장 절기상으로 아직까지 봄인데 이른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죠. 벌써 이제 한낮에는 3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지난해 못지않은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고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한층 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한여름이죠. 뭐 풍풍 한설 몰아치는 한겨울일 수도 있겠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려놓고 생각해보면요. 매번 이게 주식시장을 긴장하고 있다면 이거 못할 겁니다. 건강 상태도 나빠질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한 단계 늦출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시장은 상승 시에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상승 확률은 3분의 1, 33%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좀 더 여유롭게 시장의 흐름을 릴렉스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월 28일이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이 주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 자, 6월달 다음 주가 시작되는 6월달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주식하시는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죠. 왜?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좋아질 것이다. 썸머랠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은 이미 시장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왔죠. 그런데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도 이렇다 플랫 액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28일 화요일 본격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의 이재광의 나침판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민감한 시장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시장이든지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호재성 재료가 유명무실해져 버려요. 뉴스에서도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를 보도하기보다는 악재성 재료를 보도함으로써 그 이유를 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호재성 재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호재성 재료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묻혀버리는 투자심리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작은 악재성 재료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그런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약세 시장입니다. 하락기주의 시장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그리고 어떤 시장이, 어떤 산업이, 어떤 테마가 지금 올라갈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빠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락한 시점, 조정받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많은 종목이 있고 그때의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급락했다가 하더라도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그 반등이 워낙 미약한 전형적인 약세 국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럴 때에서는 투자자분들, 제가 앞서서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복을 받는, 다시 말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의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은행 측이 5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 심리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이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자, 이달 말일이죠. 31일 날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연초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기, 지금은 안 좋지만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하면서 금리 인하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없다.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과연 이번 달 말에 열리는 5월의 금통위도 과연 그런 시각에 변함이 없는지 이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달 말에 열리는 금통위는 금리 동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90% 이상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지난해 그 11월에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했죠. 뭐 이 인상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그 콜금리 기준금리가 1.75% 죄송합니다.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 1.75%가 금리가 인상된 이후 올 들어서 세 차례 연속 금통위가 열렸는데 계속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결되면서 금통위 위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동결되느냐 인하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과연 금통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 금통위 위원 중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경기 성장세라든지 물가 오름세 둔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다만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이유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이미 고수했었는데 과연 이 의견에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시장은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반기 경기의 성장률이 좀 경기가 좀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아직까지 갖고 피력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시장은 오히려 올 하반기 빠르면 한 10월 11월경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 4분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더 동결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말일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융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이슈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공매도도 약 5일간 70만 주 이상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은 소위 말해서 공매도죠.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높은 가격에 빌려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이런 것을 공매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손 세력들이 주로 많이 하락장에서 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이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본다면 이거 섣불리 금지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최인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왜 이 공매도 얘기를 하냐면 최근 이 공매도된 종목군들이 주가의 하락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제약과 바이오업체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인데요. 삼총사라고 하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세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대 낙폭되는 이상 급락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방침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부는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투자 규모, R&D 투자 규모를 더 늘려주겠다. 규제를 더 완화해주겠다는 말을 손잡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장려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가는 이거 심상치 않은 이렇게 빠져도 되는가 하는 우려감이 들 정도로 약세 행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5월달 들어서만 현대까지 셀트리온이 무려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무려 2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7% 이상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종합지수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할 이유는 없는데 과매도 구간이 아니냐. 너무 묻지마시고 투매가 나오는 것이 일부 투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대 주주였죠. 원 에코티 파트너가 블록딜을 통해서 주주에서 2대 주주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불안감이 가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주시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안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이런 재료보다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악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때에는 시장은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많이 빠져서 과대 낙폭됐어요. 과대 낙폭돼서 반등 구간입니다. 이 반등 구간에 먹으려고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급락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하게 하는 밥으로 얘기하면 뜸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셀트리온 삼총사도 많이 빠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뜸들이는 과정, 본격적으로 밥이 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 전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 하루 거래 대금이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조금 쪼그라든 상황인데요. 관망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거래량이 3억 5천만 주였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 동향. 3원 직전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하락하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1184원 50전입니다. 1180원대. 적어도 저는 환율 시장이 1150원이나 65대까지는 안정화돼야지 않는다. 최소한 아무리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든 그 정도까지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까지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하단의 지지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 시장으로
2050입니다. 어제 2052 붕괴가 됐어요. 종가상으로도. 앞서서 붕괴가 됐죠. 근데 이미 앞서서 지난주에도 하단의 지지선이 의미가 없다. 물론 하단의 지지선 이하로 떨어진다면 단기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 없다. 지금 좀 참아야 된다. 하지만 상승은 여전히 주식을 좀 줄여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무리 빨라도 금주 주중반 이후 적어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 달에 다시 판단하는 6월 달이 된다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판단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 그렇죠? 현금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가지고 가는 이런 전략이 여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부적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오늘의 세부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그죠? 뭐 원달러 환율장 이미 언급해드렸습니다. 어제 3원 90전 하락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하기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31일 날, 이번 주 말, 그리고 이번 달 말인 5월 31일 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크게 세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의하느냐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PMI,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 경기를 이끌고 있던 미국 경기마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 마지막 날 4월 미국의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개인 소비도 위축되느냐요? 체크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이것마저 위축된다면 미국 경기도 그동안에 확장세에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강력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과연 경기가 침체국면을 보이느냐의 여부가 31일 발표합니다. 중국 PMI 지수가 제조업 PMI가 31일 날 발표가 돼서 중국도 과연 경기가 위축되느냐? 지금 미국이 강력한 칼들을 연일히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베와 아주 동맹국의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대외적으로 아주 과신하는 듯 아주 어필하고 있죠. 여기에 아베가 뒷북을 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중국이 경제 지표가, 그렇죠?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도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하향 국면에 들어가는 여부,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달 말일 날은 이 세 가지 지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튼 주식시장도 그렇다면 이달 말에 열리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지표의 흐름을 보고 나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은 안 될 거야, 종합지수는 못 가니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금에 투자한다든지 엔화에 투자한다든지 달러에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로 도망가려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여러분들 내기가 어려웠죠. 더군다나 횡보한다든지 더군다나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반짝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등 그냥 보내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락할 때 그렇죠, 추격해서 매도할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과대 낙폭 국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등은 역시 비중을 축소하고 그 반등을 먹으려고 매수에 들어가면서 초단기 매매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단기 매매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철저하게 급락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여부는 뭐 원고 사오는 주중반 이후에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마음은 이번 주도 좀 참고 기다려서 다음 주에 6월 초에 다시 한번 매수 여부를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고 종일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은 큰 무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를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5도, 제주의 경우는 22도를 기록하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교차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는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청주의 아침 기온은 14도를 시작해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울진과 울릉도는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해와 동해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항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큰 무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